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자 가장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엄마 장례식 첫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뜨자마자 저는 검은 상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70년을 살아온 주름진 얼굴이 비쳤고 손에는 평생 청소일과 설거지를 하며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일주일 전 시장에서 떡을 팔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엄마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고 저는 사흘 밤낮을 병상 옆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날 새벽 엄마의 눈이 살짝 떠졌고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차갑고 힘없는 손이었는데 엄마는 입술을 달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너한테 언니가. 엄마, 무슨 소리예요? 언니요? 엄마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지더니 간신히 몇 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목걸이를 찾아봐. 서아, 그때 심전도 기계에서 길고 긴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는 엄마를 붙잡고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라니요? 목걸이? 서아가 누구죠? 저는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관악구에 사는 70살 박순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생각만으로도 눈물 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람을 70년 만에 만난 상상도 못할 우여곡절과 반전으로 가득한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저의 채널 인생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장례식장은 강남의 큰 병원 안에 있었고 엄마를 모실 곳을 찾다가 겨우 101호 빈소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조문객은 동네 아줌마 2분과 제가 일하는 식당 사장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텅 빈 빈소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옆 102호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웅성거렸습니다. 그쪽은 화환도 가득했지만 우리 빈소의 화환은 겨우 하나였고 그것도 제가 돈 주고 주문한 것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딸이 이것밖에 못 해드려서. 2시간쯤 지나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 복도 끝으로 향했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빛나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 앞에 섰는데 퉁퉁 부은 눈에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휴지를 꺼내 눈가를 닦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 거울 너머로 누군가 지나가는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렸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복도 끝 102호실 쪽에서 걸어오는 여자가 보였는데 검은색 샤넬 상복의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흰 머리를 반듯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은 저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똑같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는데 코끝에 있는 작은 점까지, 왼쪽 눈썹이 오른쪽보다 살짝 높은 것까지, 입술 모양까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완벽하게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입이 바짝 말랐으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도 저를 발견했는데 발걸음이 뚝 멈춰서더니 손에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이 스르륵 미끄러져 내렸고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장 복도 한가운데서 3미터 거리를 두고 마주 섰는데 다른 빈소에서 들리던 웅성거림도 사라진 것 같았고 그저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가방을 움켜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저기, 바로 그때 뒤에서 정장을 입은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차량 대기 중입니다. 그 여자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돌렸는데 너무 급하게 돌아서는 바람에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가방 안에서 명함 서너 장이 흩어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정장 남자가 명함을 주우려고 몸을 숙이자 그 여자는 됐어, 가자 하며
저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검은 구두 소리가 복도에 쩍쩍 울렸고 저는 그 자리에 선 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정작 남자가 명함을 주워 담고 서둘러 따라갔지만 명함 한 장이 복도 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주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제약 회장 윤서아. 회장이라고요? 대한제약이요? 방금 본 게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엄마를 잃은 슬픔에 환각을 본 걸까요? 하지만 손에 쥐어진 명함은 분명히 실제했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에서 좁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는데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엄마의 방으로 들어가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낡은 이불장을 열자 오래된 옷가지들이 나왔습니다. 이불장 맨 밑에 손을 깊숙이 넣자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는데 꺼내보니 한때는 붉은색이었을 비단 보자기가 세월의 발에 연분홍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는데 사진 속에는 2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엄마가 똑같이 생긴 아기 2명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등불 가까이 가져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두 아기는 완전히 똑같았고 한 아기는 왼손에 은빛 팔찌를 다른 아기는 오른손에 금빛 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자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야 서아야. 엄마가 미안하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순자, 그건 제 이름이고 서아는 오늘 본 그 여자 이름이었으며 70년 전 오늘 2월 14일이었습니다. 저와 그 여자는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였던 겁니다. 입술이 떨리고 가슴이 쿵쿵 뛰었는데 저는 보자기를 더 뒤져 작은 쪽지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노란 한지에 쓰인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야, 내 목에 걸어준 목걸이를 절대 벗지 마라. 언젠가 그걸로 언니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언니 목걸이랑 맞추면 하나가 된단다. 엄마가 너희 둘을 평생 사랑한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목을 만졌습니다. 저는 평생 이 은빛 초승달 반쪽 모양 목걸이를 차고 살았는데 엄마가 절대 벗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목걸이를 벗어 손바닥에 올려놓고 뒤집어 보니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엄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나한테 쌍둥이 언니가 있었다니, 그것도 오늘 장례식장에서 본 그 여자가 대한제약 회장이라니. 왜 엄마는 평생 이 얘기를 안 하신 걸까요? 왜 우리는 떨어져서 살아야 했을까요? 언니는 저를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오늘 처음 알게 된 걸까요? 그 차가운 눈빛, 황급히 돌아선 뒷모습, 바닥에 떨어뜨린 명함을 생각하니 언니도 놀랐던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신 거예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창밖으로는 차가운 2월 바람만 불어왔습니다. 저는 명함을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대한제약 회장 윤서아. 내일 그곳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니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70년 만에 찾은 가족을 놓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었는데 초승달이 가슴 위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 가본 적 없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고 대치역에 내려 한참을 걸으니 유리로 된 거대한 빌딩이 나타났는데 바로 대한제약 본사였습니다. 건물 앞 분수대에서는 물줄기가 하늘 높이 솟아올랐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패딩 점퍼를 여미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이 엄청나게 높고 샹들리에가 반짝반짝 빛나는 로비였는데 제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에 끼익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안내 데스크 옆에 서 있던 경비원이 저를 발견하더니 빠르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윤서아 회장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경비원은 약속이 있냐고 물었고 제가 없다고 하자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여기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발 한 번만 연락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경비원은 제 어깨를 거칠게 떠밀어 로비 구석 생수 정수기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여기 물이나 받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시고요. 지나가던 직원들이 저기 할머니 또 돈 뜯으러 온 거 아니냐며 수군거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로비 구석 벤치에 조용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지 4시간이 지났고 다리는 저리고 배는 고팠지만 저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우르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고 오후가 되자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따갑게 들어왔습니다. 경비원은 못마땅한 눈빛으로 계속 멀리서 저를 감시하듯 쳐다봤습니다. 드디어 해가 질 무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윤서아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고 옆에는 어제 본 정장 남자와 젊은 여비서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후다닥 달려가 어제 장례식장에서 봤다며 말을 걸었습니다. 서아 회장은 저를 보자 찰나 얼굴이 굳어졌지만 곧 차갑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비키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쌍둥이 사진을 내밀며 제가 동생이라고 말했고 목에 걸린 은빛 목걸이도 꺼내 보여줬습니다. 서아 회장은 사진을 힐끗 보더니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목걸이를 보자 자신도 모르게 손이 자신의 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 단어가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고 마치 작은 칼로 베인 것처럼 아팠습니다. 서아 회장이 보안을 부르자 경비원 둘이 달려왔고 저는 제발 한 번만 얘기를 들어달라고 소리쳤지만 경비원들은 제 양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쓸리며 끌려나갔고 따가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빌딩 밖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후려쳤고 저는 계단에 털썩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왜 믿어주지 않는 걸까요? 우리 똑같이 생겼고 목걸이도 있는데.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지만 닦을 기운도 없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피해 돌아갔으며 아무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고 고개를 들자 어제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정장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명함을 건네며 자신이 윤서아 회장의 비서실장 한석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두툼한 흰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드리라고 하신 거라며 봉투를 건넸는데 열어보니 현금 다발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는데 대충 보아도 1,000만 원은 되어 보였습니다. 봉투 안에 작은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윤서아.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봉투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전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돈다발 몇 개가 흩어졌고 5만 원권 지폐들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냥 언니라는 게 신기하고 반가워서 온 건데 돈 같은 건 필요 없는데. 한석훈 비서실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잠시 후 조심스럽게 제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벗어 그에게 건넸고 한석훈은 목걸이를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뒷면을 확인하고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엄마. 한석훈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는데 서아 회장이 금빛 초승달 반쪽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회장님도 똑같은 목걸이를 가지고 계시는데 뒷면에 서아에게 엄마라고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은 평생 그 목걸이를 소중히 여기셨지만 무슨 의미인지 몰랐고 자신이 입양하라는 것만 아셨지 쌍둥이가 있다는 건 평생 몰랐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언니는 저를 찾지 않았던 게 아니라 찾을 수가 없었던 거구나. 한석훈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자세한 얘기를 해주겠으니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차장 쪽에서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오더니 우리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차에서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차갑게 굳은 인매, 오만한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한석훈에게 여기서 뭐 하냐고 따지듯 물었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오늘 고모님께 쫓겨난 사기꾼 아니냐고 했습니다. 한석훈이 황급히 뭔가 말하려 하자 그는 거짓말 마시라며 저 할멈이 돈 받아놓고 여기서 또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바닥에 흩어진 돈다발을 보더니 비웃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얼마를 받고 싶은지 말만 하면 두둑하게 쥐어줄 테니 영영 사라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는 고모님이 제게 서열 20위에 자산 5천억 원인데 제 같은 거지가 감히 가족 행세를 하냐고 비웃었습니다. 저는 진짜 쌍둥이라고 목걸이도 있고 사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고 제 목을 빤히 쳐다보더니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안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진짜일 수도 있겠는데.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한석훈 비서실장은 그 남자가 재민이라는 서아 회장의 조카이며 회사 전무라고 귀띔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재민 전무가 자기를 미행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지금 회사로 돌아가면 재민이 아주머니를 또 찾아낼 거라고 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에 숨어 있으면 자기가 DNA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머리카락 몇 가닥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아 한석훈에게 건넸습니다. 한석훈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회장님께 직접 보여드리고 그때 회장님을 모시고 와서 아주머니를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재민이 멀리서 통화하며 저를 째려보고 있었기에 한석훈은 저를 서둘러 건물 뒷문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한참을 달려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구로구의 낡은 여인숙에 도착했습니다. 한석훈은 제게 방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나흘만 기다리라고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결과 나오면 반드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좁은 여인숙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길 건너편에 24시간 편의점이 보였고 그 옆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침대에 누웠는데 1시간쯤 지나 다시 창문을 보니 그 차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는데도 그 차는 움직이지 않았고 차 안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였는데 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한참 후 발소리가 멀어졌고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다가 계단 아래를 보니 건장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점퍼에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였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어젯밤 그 검은 차가 아직도 같은 자리에 있었고 그 남자가 차에 올라타는 게 보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한석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99.9% 일치로 친자매가 확실하다고 회장님께 보고 드렸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한석훈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회사 병원 직원 중에 재민 전무 쪽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검사 사실이 새어나갔을 수도 있다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회장님이 내일 아침 일찍 직접 만나러 오실 거라고, 그때까지만 버티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언니를 만날 수 있다니. 저는 기쁨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10시쯤 여인숙 주인 아주머니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래층에 경찰이 왔다고 신분증 검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이요? 여인숙의 경찰이 신분증 검사를 하러 와? 뭔가 이상했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경찰복을 입은 남자였는데 손전등을 들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고 저는 신분증을 내밀었는데 그 순간 남자가 제 팔을 확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남자가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뒤에서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고 제 양팔을 뒤로 비틀었습니다. 남자들은 제 손을 테이프로 묶고 입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힘이 달렸고 담요에 쌓여 계단으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여인숙 주인 아주머니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주인 아주머니도 한패구나. 밖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남자들은 저를 트렁크에 던져 넣었습니다. 쾅! 트렁크 문이 닫히며 암흑이 되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좁은 공간에 웅크린 채 온몸이 떨렸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제 몸이 위아래로 튕겼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차가 거친 길로 접어들었는지 덜컹덜컹 흔들렸고 머리를 트렁크 벽에 몇 번이나 부딪혔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트렁크가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확 들어왔고 남자들이 저를 끄집어냈습니다.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버려진 공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녹슨 철문을 삐걱 열고 들어가니 시멘트 바닥에 텅 빈 창고였습니다. 쥐 우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렸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으며 벽에는 검은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남자들이 저를 의자에 묶어놓고 나갔습니다. 철컥, 문이 잠기는 소리. 혼자 남겨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리는 저리고 손목은 테이프에 쓸려 따가웠으며 입에 물린 재갈 때문에 목이 말랐습니다. 갑자기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희미한 불빛 너머로 사람 그림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앞에는 낮에 봤던 재민이었고 뒤로는 화장 짙은 여자가 따라왔습니다. 재민은 의자를 끌고 와 제 앞에 거꾸로 앉았고 팔을 의자 등받이에 걸친 채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는 비웃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봤다고 진짜더라고 놀랍더라고 했습니다. 병원 직원한테 돈 주고 정보를 샀다고 내일 아침 고모가 할멈 만나러 온다는 것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멈이 오늘 밤 여기서 사라져줘야 한다고, 그게 아니면 자기 인생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재민의 눈빛이 섬뜩했습니다. 뒤에 있던 여자가 제 뒤로 다가왔고 갑자기 제 목에서 목걸이를 확 뜯어냈습니다. 목이 따끔했고 목걸이 줄이 끊어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자는 목걸이를 주워 불빛에 비춰보며 고모가 평생 찾던 거라고 했습니다. 재민이 가방에서 망치를 꺼냈습니다. 쇠로 된 묵직한 망치였습니다. 여자가 목걸이를 바닥에 놓았습니다. 목걸이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창고에 울렸습니다. 재민이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안 돼. 저는 입에 물린 재갈 때문에 소리도 제대로 지르지 못했고 눈물만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그건 엄마가 주신 거예요.
재민의 팔이 위로 올라갔고 망치가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그 순간 창고 문이 폭발하듯 터져나가며 누군가 들어섰습니다. 먼지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어두운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윤서아였습니다. 뒤로는 한석훈과 경호원 서너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내 동생한테서 손 떼! 서아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는데 그 목소리에 창고 전체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재민은 들고 있던 망치를 떨어뜨렸고 망치가 바닥에 떨어지며 쾅 소리를 냈습니다. 서아 회장은 제게 다가와 직접 묶인 줄을 풀어주었는데 그 손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에 물린 재갈을 빼내주고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재민이 황급히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고모님, 저 여자가 목걸이 훔쳐온 게 분명하다고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서아 회장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증명해봐. 네가 내 동생이라는 걸.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니도 아직 의심하는구나. 한석훈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서아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서아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일치율 99.9%, 친자매 관계 확실. 서아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목에서 금빛 목걸이를 벗었고 바닥에 떨어진 제 은빛 목걸이를 주워들었습니다. 두 목걸이를 맞대 보려고 했지만 잘 끼워지지 않았습니다. 서아 회장이 몇 번을 시도했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라고 안 맞는다고 역시 가짜였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었고 손에 식은 땀이 났습니다. 왜 안 맞는 거지? 한석훈이 다가와 목걸이를 받아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는 목걸이 양쪽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는데 70년 묵은 먼지와 때가 손수건에 새까맣게 묻어나왔습니다. 한석훈이 꼼꼼하게 닦아낸 후 다시 두 목걸이를 맞대자 작지만 또렷한 소리가 창고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목걸이가 완벽하게 하나의 하트 모양으로 합쳐졌습니다. 빛에 비춰보니 이음새도 보이지 않을 만큼 정교하게 딱 맞았고 금빛과 은빛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트를 이뤘습니다. 뒷면에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순자에게 엄마 그리고 서아에게 엄마. 서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 동생. 그 한마디에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서아 회장은 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70년 만에 만난 언니의 품은 따뜻했고 언니 가슴에서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고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차 안. 서아 회장은 저를 고급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본인도 옆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시트는 부드러워 마치 구름 위에 앉은 것 같았습니다. 서아가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냐고 힘들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청소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했다고 반지하 방에서 엄마랑 둘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신 후 중환자실 사흘에 병원비가 200만 원 나왔고 장례 비용까지 하니까 빚이 1,500만 원이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아의 손이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럼 돈이 절실했을 텐데 왜 1,000만 원을 거절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돈은 제가 일하면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언니는 평생 한 번뿐이잖아요.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평생 혼자였어. 서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재민이는 30년 옆에 있었지만 한 번도 가족 같지 않았다고 그 애는 날 돈으로만 봤다고 했습니다. 근데 순자는 1,000만 원을 발로 찼다고 처음 봤다고 자기 돈을 거절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두 자매는 차 안에서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70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버려진 공장 창고 그곳에 아직 재민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재민은 주저앉은 채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플랜 B로 가야겠다고 고모가 동생을 완전히 믿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내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라고 고모가 판단력을 잃었다며 정체불명의 사기꾼한테 속았다고 몰아가겠다고 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다고 이사들은 자기 편이라고 고모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대표이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민은 통화를 끊고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섬뜩했고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아 언니의 집에서 처음으로 푹신한 침대에서 잤습니다. 언니는 제게 깨끗한 잠옷을 주었고 배불리 저녁도 먹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 불안해서 우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깔리는 신음소리였습니다. 저는 멈춰 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침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언니가 뭔가를 참으려는 듯 이불로 입을 막은 것 같았지만 소리는 계속 새어나왔습니다. 괴로워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릴까 망설였지만 언니가 저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소리가 잦아들었고 언니가 화장실로 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났고 언니가 약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아프다. 얼마나 아픈 걸까? 왜 저한테 말 안 하는 걸까? 70년 만에 찾은 언니인데. 아니야, 안 돼.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푹신한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몸이 개운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언니가 식탁에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갓 구운 계란말이, 김치, 밥. 언니는 웃으며 앉으라고 했지만 저는 언니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했고 얼굴이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떠서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새벽에 들었던 그 신음소리가 자꾸 떠올랐고 밥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언니는 회사에 가야 한다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저는 언니한테 오늘은 쉬면 안 되냐고 물었지만 언니는 중요한 일이 있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석훈 비서실장이 차를 가지고 왔고 언니는 현관문을 나서려다가 갑자기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달려가 언니를 붙잡았고 언니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지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한석훈이 급히 의자를 가져왔고 언니는 잠시 앉아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렇다고 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한석훈이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고 재민 전무가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서아 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재민이 뭘 꾸미는 게 분명했습니다. 한석훈은 이사 12명 중에 재민 편이 6명쯤 된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도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저요? 제가 왜요?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내 동생이라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겠다고 재민이 뭐라고 하든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한제약 본사. 저는 며칠 전 쫓겨났던 그 건물에 다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언니 손을 잡고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경비원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언니가 옆에 있으니
아무도 감히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 회장실로 올라갔고 복도 끝에 큰 회의실이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고 안에는 정장을 입은 이사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12명의 이사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왜 여기 있는 거야? 회장님 친척인가? 재민이 상석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저를 보자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언니는 저를 자기 옆 의자에 앉히고 본인은 회장석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최근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신다고 정체불명의 사기꾼을 집에 데려와 동생이라고 믿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사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민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중병으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회사 경영을 더 이상 맡기기 어렵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회장 사임을 결의하자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언니는 차갑게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민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재민은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고모를 위하는 거라고 고모가 사기꾼한테 속아서 재산을 다 빼앗기기 전에 막는 거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언니는 서류를 이사들에게 돌리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자기 쌍둥이 동생이 맞다고 99.9% 일치한다고 70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재민이 소리쳤습니다. DNA 검사는 조작될 수 있다고 저 할멈이 어디서 목걸이를 훔쳐왔는지 모른다고 고모가 완전히 속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 절반이 재민 편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민이 손을 들어 표결을 요구했습니다. 회장 사임 안건에 찬성하는 이사는 손을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1명, 2명, 3명.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6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과반수였습니다. 재민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석훈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표결 전에 이사님들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한석훈은 서류를 탁자에 펼쳤습니다. 재민 전무가 지난 5년간 회사 자금 300억 원을 횡령한 증거입니다.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류에는 재민의 비자금 계좌 내역, 허위 계약서, 뇌물수수 증거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언니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재민아, 내가 회사를 위한다고 했지? 내가 나를 위한다고 했지? 거짓말 그만해.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돈만 원했어. 회사도, 나도, 가족도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았잖아. 재민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고모님, 저 서류는 조작입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이사들은 이미 재민에게서 등을 돌렸고 아까 손을 들었던 이사 6명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석훈이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민은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갈았습니다. 바로 그때 언니가 갑자기 휘청거렸습니다. 언니. 저는 황급히 달려가 언니를 붙잡았지만 언니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요. 한석훈이 소리쳤습니다. 언니는 제 품에 안긴 채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말 못해서. 언니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구급차 안에서 언니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언니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힘이 없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꽂았지만
언니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우르르 달려왔고 언니를 응급실로 실어 날랐습니다. 저는 응급실 밖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한석훈이 커피를 사다 주었지만 저는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 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의사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50대 남자 의사였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의사는 한석훈을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고 한석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언니가 어떻게 됐냐고 괜찮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췌장암 말기라고 이미 6개월 전에 진단받으셨다고 항암 치료를 거부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찾았지만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이제 2~3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3달. 70년 만에 찾은 언니인데 이제 2~3달밖에 없다고요? 1시간 후 언니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얀 병원 침대에 누운 언니는 너무 작아 보였고 링거줄이 가느다란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다 침대 옆에 앉았고 언니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자 미안하다는 듯이 미소 지었습니다. 순자야, 놀랐지?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왜 말 안 했어요? 아프다는 거 왜 숨긴 거예요? 언니가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너를 이제 막 찾았는데 무거운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고 남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보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며 울었습니다. 언니 치료받아요. 항암 치료하면 시간을 더 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 의사 선생님도 항암 치료해봤자 1~2달 연장될 뿐이고 그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내느니 편하게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순자야, 나는 이제 괜찮아. 너를 만났으니까 70년을 외로웠는데 마지막에 진짜 가족을 만났잖아. 저는 언니 손을 꼭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언니는 퇴원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다고 병원은 싫다고 했습니다. 저는 언니 집에서 언니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언니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주었고 점심에는 언니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언니는 식사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제가 해준 음식을 한 숟가락씩 천천히 먹으며 맛있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언니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는 입양되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목걸이를 보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저도 엄마와 둘이 살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얘기를 더 해달라고 엄마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시장에서 떡을 팔며 손님들한테 항상 친절했던 것, 저한테는 당신은 굶어도 제게는 밥을 먹이셨던 것, 밤마다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순자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언니는 엄마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고 장례식장에서 그냥 지나쳤던 게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언니가 서재로 저를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언니는 서류를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대한제약 지분 전부를 순자에게 넘긴다는 문서라고 벌써 공증도 다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니,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지만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 부탁 들어줘. 내가 평생 모은 거야. 근데 쓸 데가 없어.
재민한테 주고 싶지도 않고. 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엄마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 헤어진 가족 찾는 사람들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단 이름은 엄마 이름으로 하라고, 박영순 재단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언니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침대 옆에 앉자 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너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언니, 그런 말 하지 마요. 아직 시간 있잖아요. 하지만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알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언니는 목에 걸고 있던 금빛 목걸이를 벗었습니다. 이거 가져. 너 은빛 목걸이랑 합쳐서 간직해. 우리가 다시 만난 증거니까. 저는 목걸이를 받아들고 펑펑 울었습니다. 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석훈이었습니다. 긴급 상황이라고 재민이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복수하러 올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언니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언니. 집안을 뒤졌지만 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밖에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어디로 간 걸까? 그때 제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할멈, 고모 여기 있어. 주소 보내줄게. 혼자 와. 경찰 부르면 고모 죽어. 재민이 보낸 주소는 한강 근처에 버려진 창고였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이런 곳에 왜 가냐며 걱정했지만 저는 그냥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창고 앞에 도착하니 낡은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철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안에서 본 광경은 상상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언니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고 손발이 로프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언니 옆에는 재민이 서 있었는데 손에 빨간 플라스틱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휘발유였습니다. 창고 바닥에는 이미 휘발유가 철벅철벅 뿌려져 있었고 코를 찌르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재민의 다른 손에는 라이터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잘 왔어, 할멈. 재민이 비웃듯 웃으며 라이터 뚜껑을 딸깍 열었습니다. 혼자 왔지? 경찰 안 불렀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니가 고개를 흔들며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가지 말라고 도망가라고 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민이 라이터를 바닥 쪽으로 내렸습니다. 할멈, 여기 서류 있어. 회사 지분 양도 취소 서류야. 여기 사인 안 하면 고모랑 같이 불타 죽어. 재민은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주우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인하면 언니를 풀어주냐고 약속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니 거짓말인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서류에 사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고 철문이 박살나며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재민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떨어뜨렸습니다. 라이터가 바닥에 떨어지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휘발유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고 창고 안이 뜨거워졌습니다. 경찰들이 소화기를 뿌렸지만 불길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달려가 로프를 풀기 시작했는데 로프가 너무 단단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연기가 코를 찔렀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로프를 풀었고 드디어 언니 손이 풀렸습니다. 경찰관 한 분이 달려와 언니를 안아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나가려는데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재민이 불길에 갇혀 있었습니다. 출구가 불길로 막혀 있었고 재민은 창고 구석에 몰려 있었습니다. 살려줘! 제발! 재민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죽이려 했고 언니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젖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재민 손을 잡아 끌어 출구 쪽으로 끌고 나왔고 경찰관들이 저희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창고 밖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저는 기침을 하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재민도 옆에서 기침을 하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경찰관들이 재민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떨구고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언니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고 저도 함께 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언니를 진찰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폐 상태가 좋지 않다고 원래 몸이 약했는데 이번 일로 더 악화됐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온갖 기계에 둘러싸인 언니는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사흘 후 언니가 잠시 깨어났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가 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가 눈을 뜨더니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순자야, 네, 언니. 여기 있어요. 너, 나 구하려고 불 속에 들어갔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민이도 구했다며? 바보야, 왜 그랬어?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언니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순자야, 넌 참 착해. 엄마 닮아서 그런가 봐. 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70년 만에 만났지만 너랑 함께한 시간이 내 평생에서 제일 행복했어. 언니, 그런 말 하지 마요. 아직. 하지만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야, 약속해. 재단 꼭 만들어. 엄마 이름으로. 그리고 헤어진 가족들 많이 찾아줘. 네, 언니. 약속할게요. 그리고 순자야, 행복하게 살아. 이제 내 차례야. 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길고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1년 후, 저는 강남의 새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에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영순 희망재단 가족을 찾아드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직원 5명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싶다는 사람들, 헤어진 형제를 만나고 싶다는 사람들. 저는 책상에 앉아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순 희망재단입니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언니와 제가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금빛과 은빛이 합쳐진 하트 모양 목걸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언니 잘 보고 계시죠? 전 약속 지키고 있어요. 오늘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헤어진 가족을 찾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70년 만에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